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분노나 감정이라는 게 보통은 좀 억누르거나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잖아요. 네, 그쵸.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이걸 잘만 사용하면 상대를 내 맘대로 조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감정을 통제하라. 딱 거기서 그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어떻게 더 나아가죠? 내 감정은 통제하되 상대의 감정은 오히려 폭발시켜라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로버트 드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39번째 법칙 물을 휘저 고기를 잡아라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게 단순히 상대를 화나게 하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요. 어떤 정교한 심리 전략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 더 큰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다른 법칙들이랑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네. 이 법칙은 책의 전체적인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조각이에요. 권력의 본질이 정면 승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는 그 간접성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하거든요. 아, 간접성이요? 네,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환경을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그럼 그 핵심 원칙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료에 나오는 가장 첫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분노와 감정은 전략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 네, 이 문장만 보면 그냥 화내지 마라, 침착해, 이런 평범한 조언처럼 들리거든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법칙의 진짜 핵심, 어쩌면 좀 섬뜩한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해요. 어떤 부분이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화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내 감정 관리랑 상대 감정 조종, 이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기술 같아요. 그래서 물을 휘저어 고기를 잡는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예요. 아, 잔잔한 물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잡기도 어렵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돌을 던져서 물을 휘젓고 흙탕물을 일으키면 놀란 물고기들이 막 허둥지둥 수면 위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잡는다는 거죠. 이 비유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 현대의 인터넷 트롤링이 딱 떠올랐어요. 오, 트롤링이요? 네,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막 던져서 상대를 이성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이 분노에 차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애초에. 와, 그거 정말 완벽한 현대적 비유네요. 트롤의 목표는 논리적 승리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적 붕괴니까요. 이 법칙이 바로 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자료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급소를 몇 가지 짚어주죠. 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람마다 화나는 지점이 다를 텐데 어떤 보편적인 약점이 있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요? 네. 이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잠금 장치가 풀린 뒷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살짝 긁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균형을 잃고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대놓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칭찬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도 많고요. 다른 사람과 은근슬쩍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작은 실수를 무심한 척 언급하는 방식 같은 거요? 바로 그런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허영심 말고 또 어떤 감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분노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강렬한 감정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뿌리 깊은 불안감, 질투, 증오, 심지어는 사랑까지도요. 사랑까지도요? 네, 상대가 어떤 감정에 가장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자극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바로 상대의 무력화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적 사고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결국 나 자신의 감정 통제네요. 내가 먼저 흔들리면 상대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성급함이나 분노를 드러내는 건 나는 내 자신도 통제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광고하는 셈이고 결국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역사적 사례가 하나 등장하죠. 교토의 재판관이었던 이타쿠라 시게무네의 이야기요. 아, 그 찻돌 이야기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정말 감탄했어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 뒤에서 직접 차를 갈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맷돌 같은 찻돌에 찻잎을 갈았다고 해요. 만약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으면 손의 힘이나 속도가 달라져서 찻가루가 곱게 갈리지 않았던 거죠. 와, 그는 그 미세한 찻가루의 차이를 보면서 자신의 평정심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냉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기 객관하네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감정 측정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셈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타쿠라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39법칙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기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철저한 자기 통제는 분명 다른 권력의 법칙들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법칙의 진정한 힘은 바로 다른 법칙들과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오거든요. 시너지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말씀하신 간접성 그리고 미끼의 개념이에요. 미끼라. 아, 제8법칙. 미끼를 던져 상대를 유인하라. 이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손잡던법에서도 적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져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들인 뒤에 싸우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물을 휘젓는 행위는 바로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감정적 미끼인 셈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미끼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제33법칙, 상대의 약점을 찾아라예요. 상대의 가장 아픈 곳, 그러니까 허영심이나 불안감 같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미끼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나사를 조이듯 압력을 가한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네, 와 닿았어요. 약점만 알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대를 끌어들이는 걸 넘어서 게임의 속도와 타이밍까지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전략으로 확장돼요. 그게 두 번째 연결고리죠. 타이밍의 통제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제35법칙, 타이밍의 기술을 마스터하라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아, 권력자는 평소에는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맹렬한 속도로 공격해야 하죠. 물을 휘젓는 행위는 바로 그 공격의 순간을 인위적으로 내가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만들어내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인 거예요. 상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연결고리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거요? 바로 논쟁을 피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상대를 이기려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칙은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고요. 거기서 이 전략의 진정한 교활함이 드러나죠. 교활함이요? 세 번째 연결고리는 제9법칙. 말로써 다투지 말고 행동으로 이겨라와 맞닿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열띤 논쟁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감정적인 반발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 자기 감정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국법칙은 내가 직접 언성을 높이면서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행동이자 조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와, 바로 그거예요. 상대는 자기가 논리에서 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폭발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되죠. 훨씬 더 완벽하고 우아한 승리 방식인 셈이에요. 누가 자기를 조종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강력한 전략이라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것처럼요. 물론이에요. 자료에서도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네, 모든 강력한 무기는 사용자를 해칠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는 아마 이 문장일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그냥 연못 바닥에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이다. 아,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가 있다는 거군요. 내가 휘저은 물에서 튀어오르는 게 작은 피라미가 아니라 거대한 상어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쓰기 전에는 제19법칙,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엉뚱한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내가 도발하려는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혹은 도발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예측 불가능한 분노로 되갚아줄 사람이라면 섣불리 물을 휘젓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알렉산더 대왕과 고대 도시 티레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당시 섬도시였던 티레는 자신들의 막강한 해군력하고 난공불락의 성벽만 믿고 알렉산더 대왕의 힘을 얕봤어요. 아, 얕봤군요. 네, 그래서 그에게 일부러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살짝 도발하면 알렉산더가 겁을 먹고 포기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네, 그들의 계산된 도발이 알렉산더라는 거대한 상어의 분노를 건드려버린 거고요. 그렇죠. 그 작은 도발은 알렉산더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의 분노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시켰어요. 결국 알렉산더는 당시 기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다를 메운 육로를 만드는 대공사를 벌여서 도시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네, 티레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도발하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권력자는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항상 그 이타쿠라 재판관처럼 완박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겨요. 어떤 단서죠? 만약 분노를 사용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절대 진짜 감정의 폭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분노여야만 한다는 거죠. 일종의 연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퍼포먼스로서의 분노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위협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드물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드물게요? 네. CEO가 맨날 회의 쉬어서 소리를 지르면 직원들은 그냥 또 시작이네 하고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소에 지극히 냉철하던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분노를 터뜨리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물을 휘저 고기를 잡는다는 이 39번째 법칙은 결국 감정 통제에 대한 하나의 대서사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평정심이라는 방패는 절대 뚫리지 않게 지키면서 상대의 감정이라는 창을 역이용해서 스스로를 찌르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 정말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양날의 검이네요. 맞아요. 핵심은 권력 게임에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자원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억제해야 할 때와 타인의 감정을 자극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거죠. 네.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찻돌을 갈았던 재판관 이타쿠라와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휩쓸려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린 알렉산더 대왕. 이 두 사례가 이 법칙의 빛과 그림자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결국 권력이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고 상대를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고요. 네, 바로 그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적이나 경쟁자 같은 개인을 상대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감정을 휘젓고 혼란을 만들어 반응을 유도하는 이 동일한 전술이 한 명의 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중이나 집단을 상대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이 전략의 파급력과 위험성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